안녕하세요. 주아의 글소리지기입니다. 지정숙 작가의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를 오늘 처음 만나는 분은 아래로 내려가시면 책 시작부터 차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넉마주의 남편을 보며 고난의 나날을 겪어내는 젊은 지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글은 지정숙 작가의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6번째 파트 꿈을 향하여 이어집니다. 꿈을 향하여 앞은 보이지 않고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자리에 누웠다. 오늘 밤도 쉽게 잠들긴 어려울 것 같다. 남편도 나처럼 뒤척인다. 나는 슬그머니 불을 켰다. 이미 내 손엔 머리맡에 있던 손녀의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우리는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진 속으로 빨려든다. 손녀가 놀이기구를 타며 웃고 있다. 산정호수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그날 우리는 오리배를 탔었다. 그는 발로 노를 저으며 좋으냐고 물었고 나는 너무 좋아라고 대답했다. 그는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만족한 듯 활짝 웃는 게 아닌가. 그도 그 생각이 난 걸까. 그가 웃는다. 나도 웃었다. 손녀는 또 뭐가 못마땅한지 울고 있다. 밥 먹는 장면도 있다. 장난치고 목욕하고 눈을 뗄 수가 없다. 나는 손녀를 안듯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같이 가겠다고 발버둥 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예쁜 것을 떨쳐내고 돌아섰으니 벌을 받을 밖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사진첩을 접었다. 전화벨이 울린다. 딸이다. 엄마, 나는 가슴이 벌렁거린다. 왜 그래 왜? 동생이 아들이 혈액에 걸렸단다. 뭐 어떡하니 어떡해. 하나님 아이고 멀쩡하던 애가 병원에 입원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가슴이 미어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어지럽다. 멍청한 년, 돈에 환장한 년, 자식을 버린 년. 너는 어미도 아니야. 이젠 어떡할래. 어떻게 할 거냐고. 피골이 상접한 아들의 모습이 보인다. 밭은 기침을 한다.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다 가결을 한다. 손가락 사이로 선혈이 흐른다. 힘없이 쓰러지며 어미를 부른다. 아들아 내 아들아 어미다 어미여. 나는 미쳐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잡고 흔든다. 남편이다. 왜 그래. 눈에서 불똥이 튄다. 그 역시 제정신이 아니다. 나는 바로 무릎을 꿇었다. 아들 결핵으로 입원해서 죽이려. 나는 횡설수설 짓결려댔다. 네 이럴 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이마를 때렸다. 탁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가 무서웠다. 제발 눈이라도 부릅뜨고 나를 혼내줘요. 화가 풀리도록 내리치든지. 입이 10개라던 난 할 말이 없어요. 중국에 대한 미련은 더더욱 없고요. 그냥 돌아가요 우리.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나질 않는다. 그는 넋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다. 아 남편이 왜 저리도 슬퍼 보이는가. 못된 년. 죄 없는 남편을 슬프게 하다니. 답답한 침묵이 납덩이처럼 내려앉는다. 나는 그의 명령을 기다리기로 했다. 길게 한숨을 내뿜은 그가 전화를 건다. 막내 한국 가는 비행기표 알아봐줘. 최대한 빨리 편도 한 장. 갑자기 일이. 응. 나는 그가 하늘처럼 높아 보였다. 그는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대한민국만 새를 부른 사람이다. 세상을 다 얻은 듯 좋았단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프다. 내가 아프게 한 것이다. 아들이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어미가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힘든 식당 일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조용히 입을 연다.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리게. 새끼들은 곧 내 목숨이야. 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들을 살려내야 한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아니 그와 가족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그깟 돈이 문제인가. 목숨 같은 새끼가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는 이곳 걱정일랑 접어두고 새끼들 건사나 잘 하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지옥을 탈출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내지 못했다. 공항에 내리니 순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코를 찌른다. 아,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그래, 내가 살 곳은 바로 여기였어. 다시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달떠 있었다. 의정부행 리무진에 오르고서야 아들 생각이 났으니 말하면 무엇하리. 의정부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포천으로 향했다. 눈에 익은 건물들,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깟 결핵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요즘 약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저기서 격려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종종 걸음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마스크를 하고 누워있는 아들이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내가 어쩌다가 아들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단 말인가.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앙상한 광대뼈와 턱. 놀라 일어서는 아들이 휘청거린다. 억장이 무너진다. 제 누이를 낳고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아이. 나는 10달 내내 입덧을 했다. 기름 한 방울, 고기 한 점 먹어본 기억이 없다. 아이도 나도 건강할 리 없었다. 그래서일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변성기도 2차 성징도 또래보다 더뎠다. 나는 걱정스런 마음에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마른 편이기는 하나 다 정상이란다. 그 말에 안심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약하게 낳아준 미안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날이 갈수록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어미 마음에 보답하듯 고등학생이 되면서 달라지고 있었다. 여학생들이 선물 공세를 버거워하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흐뭇했었던가. 하지만 그것도 잠깐. 아들은 기흉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다. 2번의 수술, 남편과 나는 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 일로 아들은 군에 갈 수 없었다. 아들은 또 그걸 부끄럽다며 마음 아파했고 녀석의 대학생 때 별명은 국보급 천연기념물이다. 술 담배를 못하려니와 욕 한 번 하지 않아 그렇게 불렸다던가. 녀석의 꿈은 가수였다.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살 만큼 고교 땐 라이브 카페 사장의 눈에 띄어 무대에 섰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교내 축제에서 자작곡으로 대상까지 받은 걸 보면 탁월한 재능을 가진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어미인 나는 가수는 절대 안 된다고 녀석을 가로막고 나섰다. 가수의 생명인 긴 호흡을 기운까지 앓은 폐가 감당치 못할 것 같아서 차라리 뒤를 밀어줄걸. 열심히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줄걸. 원대한 꿈을 접은 녀석은 날개를 꺾인 새처럼 풀이 죽어 있었다. 나는 녀석을 주시했다. 원했던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까지 해야 하니 걱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녀석은 생각보다 쉽게 달라지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효심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녀는 소류를 떼러 시청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마음이 통해 친구가 되었다고 했다. 나는 말 그대로 그녀를 친구로만 알았다. 그런데 설날 그녀가 우리 집에 나타나 세배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깜짝 놀랐다. 아들 녀석의 머리를 조아리며 내뱉은 말은 가관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가가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있는가. 청춘 24 대학생이 아까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를 돌려보낸 후 나는 아들을 불러앉혔다. 결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벌쩍 뛰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큰일을 해낸 아들이 장해 보이는 것이다. 남편의 입은 아예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모른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숨길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남보다 조금 일찍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닐 터 우리는 당당하게 결혼식을 올려주었다. 결혼식을 올린 지 몇 달 되지 않아 나는 얼떨결에 할미가 되었다.
내 나이 49. 그것을 아들은 또 불효라 여기며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그냥 아들 며느리와 살걸. 나는 그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중국행을 고집했다. 그것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어설픈 가장 노릇하랴 힘든 판에 가게까지 넘겨받았으니 그 또한 아들에겐 무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가게를 일으켜 세우려다 병이 난 게 분명하다. 부모로부터 넘겨받은 가게의 흥망이 자기의 손에 달려있다는 강박감이 아들의 꼭뒤를 눌러댔을 것이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젠 어미가 내 곁을 바스라질 것 같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들이 기침을 한다. 간호사가 다가와 나를 떼어낸다. 아들에게 해가 된다면서. 아들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병실을 나왔다.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을 안듯 며느리를 안았다. 배가 남산만하다. 많이 힘들었지 물었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헤쳤다. 막혀있던 속이 뚫리는 것 같았다.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해날랐다. 아들은 어미의 손맛이 들어가서인지 아니면 어미가 지켜봐서인지 밥맛이 돌아왔다며 활짝 웃었다. 나는 일부러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다. 하루빨리 망하기를 바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새끼들은 제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한지 자꾸 묻는다. 내 아버지는 어린애가 아니다. 나는 단호하게 새끼들이 말꼬리를 끊었다. 어쩌면 그 말은 앞으로 닥칠 엄혹한 현실에 대한 나의 각오를 표출한 것인지도 몰랐다. 11월 11일 귀국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며느리는 둘째 아이를 순산했다. 해산한 며느리와 아들을 만나러 다니다 보니 하루 해가 짧다.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은 태어난 딸을 만나지 못하는 서운함을 애써 감추고 있다.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장래 미스 코리아더라. 눈을 뗄 수가 없어. 눈에 삼삼하다 얘. 새끼 보려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해. 넌 두 아이의 아빠야. 엄마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들을 눈을 보니 속이 미어진다. 나는 반찬을 데워오겠다며 준비실 탕비실로 향했다. 내가 귀국한 지 보름쯤 지났을 것이다. 남편이 돌아왔다. 그날 며느리는 퇴원을 했다. 그는 본전을 찾지 않으면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그랬던 그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온유월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처럼 말라 있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게 급선무. 부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가 이튿날부터 가게에 나갔다. 가게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한 후 주인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일절 가게에 나가지 않았다. 다리를 저는 모습을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절룩거리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용납이 되지 않으니 이게 바로 비겁함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얼마 뒤 아들도 퇴원을 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인 셈이다. 나는 중국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애들도 애써 입을 열지 않았다. 어찌 제 아버지의 모습에서 중국 생활의 비참함을 눈치채지 못했겠는가. 그는 알면서도 모르는 지 않은 자식들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지 모른다. 밥상 앞에 앉은 아들이 얼굴을 찡그린다. 뭐라도 먹어야 회복이 빠를 텐데 큰일이다. 남편이 밥상을 물리기 무섭게 집을 나선다. 해질녘 돌아온 남편은 뚝배기를 들고 나타났다. 고맙게도 아주 끓여주더군. 애들이 알면 기겁할 테니 보물단지 건네듯 뚝배기를 내민다. 뚝배기엔 뽀얀 국물이 들어있었다. 저 앞말에 박씨 있잖아. 땅꾼. 그의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 마침 집에 있더군. 그래서 아들 이야기를 했지. 깜짝 놀라면서 기다리래. 탕을 해준다면서. 목을 넘기기만 하면 절대 넘어오지 않는데 북엇국하고 맛이 똑같다니까. 잘 구슬려서 먹여. 자식이 먹을 것이지만 보는 것만으로 비위가 상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눈치채지 못하게 행동하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밥상을 차렸다. 아들이 밥 옆에 문제의 탕 한 공기를 놓아주고 그 옆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이건 먹어보렴. 황태가 몸에 좋다기에 하루 종일 끓였더니 국물이 뽀얗게. 나는 아들에게 탕을 밀어주며 밥 한 수저를 입에 넣었다. 엄마랑 아버지는요? 같이 드시죠? 아들은 명구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다. 아니, 아버지는 얼큰한 것이 좋다셔. 그래서 맵게 했어. 너는 매운 것보다 담백한 게 몸에 좋을 거야. 나도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냄새 맡았더니 영.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는 김치를 씹어댔다. 아들은 아무 의심 없이 탕을 먹어주었다. 이튿날도 다음 날도 지켜보던 나는 안심이 되었다. 그의 얼굴도 편안해 보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작가의 삶은 가시밭길의 여정입니다. 병든 아들과 남편의 여인 모습에 정성을 다하는 이야기, 꿈을 향하여 2회차 남의 편이 아닌 내 편으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시간을 같이 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